Tell me pretty lies, look me in the face. Tell me that you love me, even if it's fake. 안녕하십니까? 대학병원에서 오래오래 근무하고 있는 아렌지아입니다. 진행하기에 앞서 아렌지아 TV 책에 대해 많은 문의를 해주셔서 답드립니다. 어디서 구매를 하는지, 이권은 언제 나오는지 등등이요. 책은 지금 보시는 여러 포털 사이트에서 모두 검색이 가능하니까 아무 데서나 주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권은요, 아마 2월 이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그림도 많고 영상이랑 연결시켜야 하고 검토 작업과 출판사와 일정도 조율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듯하니 양해 바랍니다. 사설은 여기까지 하고요. 본론으로 가볼게요. 제가 심장질환에 대해 하려고 할 때도 이런 느낌이었는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깝깝하죠? 왜냐고요? 오늘부터 항암제에 대해 진행해보려고요. 오늘 이야기해드리는 것은 인트로 같은 거니까 편하게 들어주시고 아마도 2, 3편에 걸쳐 진행하게 될 테니 천천히 퍼즐을 맞춰가시길 바랍니다. 그동안 항암제에 대해 문의해주시는 분들이 참 많았어요. 그런데 선뜻 하지 못했던 이유는요. 항암제가 엄청나게 많고 환자 한 명 한 명 모두 다 다르게 진행되는 케모세라피에 대해 이게 과연 영상으로 설명이 될까? 과연 항암제에 대해 진행이 가능할까? 이 어마어마한 과정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 고민이 많았지만 그래도 또 한 번 최대한 쉽게 설명하기 위해 노력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표가 보이시죠? 막 영어 숫자가 있고 뭔가 지시사항 같고 이게 뭔가 싶으실 텐데요. 레지멘이라고 불리는 것이고 이것은 4일짜리 항암화학요법 스케줄입니다. 이 레지멘이라는 단어도 생소한 분이 계실 거예요. 레지멘을 직역하면 식이요법인데요. 치료법이라는 뜻도 있죠. 병원에서 말하는 케모 레지멘이라고 하면 항암화학요법 치료계획지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저는 신규 시절에 케모세라피라는 말도 못 알아듣고 레지멘이 뭔지도 몰랐거든요. 학교 다닐 때 배웠는지 안 배웠는지 기억도 나지 않고 아무도 이게 이거다 라고 직역해서 알려주지는 않는데 물어봐도 되는지 안 되는지 고민만 하다가 한참 만에야 감으로 익혔던 것이네요. 레지멘이 뭔지 알았으니 이 많고 많은 영어 중에 진짜 항암제가 무엇인지 찾아내야죠. 또 불길한 예감이 드네요. 오늘은 여기서 몇 개 안 되는 항암제 갖고 하루가 다 갈 듯 합니다. 어쨌든 가보죠. 여기 노란색으로 보이는 것이 항암제인데요. 베바시주맙이라는 성분명을 가진 아바스틴이라는 약이 있죠. 이리노테칸이라는 성분명을 가진 캠투라는 약이 보이고요. 5FU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분홍색으로 표시한 부분은 수액이죠. 다른 약과 섞어주는 믹스용이든 앞의 약물과 섞이지 않도록 통과시켜주거나 또는 잠깐의 휴식을 위한다거나 하는 플러싱용이든이요. 그리고 녹색 부분으로 보이는 것은 항암제의 부작용을 줄여주는 목적으로 주로 사용되는 약물들입니다. 덱사메타손은 항암제로 인한 인체의 과도한 면역 반응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게 되죠. 덱사는 제가 맥락 없는 약이야기 62편, 63편에 올려놓았으니까 참고 바랍니다. 알록시는 항구토제로 캠토로 인해 발생하는 구역 구토 증상을 감소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아트로피는 우리가 부교감 신경 차단제로 많이 알고 있는데요. 항암화학요법에서 사용되는 가장 큰 목적은 콜린성 증후군을 줄여주기 위한 투약입니다. 캠토의 성분이 이리노테칸이죠. 이 이리노테칸이 설사와 발한, 구음장애, 복부경련, 눈물, 침분비, 비염, 동공수축, 홍조 같은 급성 콜린성 증후군 증상을 나타내는데 그중 가장 심한 것이 구음장애와 설사라고 합니다. 이리노테칸을 투약하기 전에 아트로핀을 투약하면 이 증상이 적게는 15에서 40% 정도 감소한다는 여러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루코보린 폴리네이트라는 성분명을 가진 페르본이 있는데요. 이것은 항암제가 인체에 미치는 여러 독성을 줄여주기 위해 투약되는 것이죠. 일일이 이 약물들의 자세한 기전까지 알고 가려면 너무 멀리 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고요. 여하튼 결론은 항암제나 수액 이외에 투약되는 추가 약물들은 대부분 항암제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을 줄이기 위함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항암화학요법을 어떻게 실행하는지 실전에 대해 더 말씀드려 볼게요.
항암화학요법은 2일짜리, 3일짜리, 4일, 5일, 6일, 7일 스케줄 등등 환자 질병이나 컨디션에 따라 매우 다양하고요. 치료 사이클이 있죠. 항암화학요법을 시행하고 휴식 시간이 필요한데 이것도 2주, 3주, 4주 등등 환자마다 모두 다 다르죠.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다 다르지 하며 머리 싸매고 같은 점을 찾으려고 애쓸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질병명이 같은 분들 중에 분명 비슷한 스케줄도 많아요. 하지만 어차피 용량도 다 다르고 투약 시간 차며 부작용에 따라 추가되거나 빠지는 등 여러 가지가 다 달라집니다. 항암제 투약 용량은 환자의 몸무게와 혈액 검사에 따라서도 다르게 적용됩니다. 용량을 결정할 때 체중, 키를 중심으로 BSA라고 하는 체표 면적을 중요시해야 하고요. 모든 혈액 검사를 다 보아야 하겠지만 ANC라고 하는 절대 호중구수는 특히 더 중요하게 봐야 하죠. 이것은 RNGRTV 영상 64편 CBC 디프 결과에 대한 것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처방은 의사가 하는 거니까 처방을 잘 받고 잘 실행해 주시면 됩니다. 실행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도 넘쳐납니다. 처방을 받을 때에는 약물, 투여 용량과 횟수, 용법과 실행 방법 등을 잘 확인해야 하는데요. 이미 환자가 입원했을 때 혈액 검사나 그 이외의 신체 상태에 대한 것은 확인이 끝났을 테고요. 첫 스케줄 처방이 날 때에는 담당 의사가 매우 신경 쓰기 때문에 항암제 투약 당일에 처방이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만 하면 되고 그 다음부터는 혈액 검사와 몸무게에 따라 이전 스케줄과 용량의 미묘한 차이 이외에 크게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과거의 처방과 비교하여 다른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보면서 처방을 받습니다. 처방 받을 때 병동에서 믹스해야 하는 약물과 항암조제실에서 믹스해야 하는 것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하는데요. 생리식염수 100cc에 아바스틴 300mg, 5% 포도당 수액 500cc와 캠토 293mg, 생리식염수 100cc와 5FU 531mg, 생리식염수 1000cc와 5FU 1956mg은 항암조제실에서 믹스해야 하니까 병원마다 항암조제실에서 약물을 믹스해서 올 수 있도록 처방을 체크하는 시스템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덱사메타손 페르보는 병동에서 믹스를 해야 하니까 실행부서 자체가 병동이 되겠네요. 항암조제실에서 믹스해주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만약 항암제를 병동 실행으로 해버리면 반납하고 다시 처방받아야 하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다시 처방내는 의사의 짜증은 누가 받는다? 우리가 다 받는다. 그러니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혹시라도 병동에서 항암제를 아직도 믹스하는 곳이 있을까요? 오랜만에 라떼 이야기를 하자면요. 과거에는요. 엄청 많은 항암제를 맨손으로 그것도 병동에서 믹스했었답니다. 그렇게 무지했던 시간이 있었네요. 항암조제실은 이렇게 모두를 보호하죠. 항암제는 공기 중으로 퍼져서 호흡기로 흡수되거나 피부로 흡수되어 그것이 언제 내 몸에서 해를 끼치는 위험물질로 작용할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있죠. 환자 치료와 돌봄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무엇보다 여러분의 건강이 가장 우선해야 한다고요. 바쁘다고 해서 함부로 항암제를 만지면 안 되고요. 반드시 장갑을 착용하시고 마스크 착용하시고 눈에 튈 염려가 있다면 고글도 착용한 상태로 항암제를 다루셔야 합니다. 병원에서 장갑을 아끼라던가 소모품을 줄이는 것을 경영 목표로 한다던가 하는 이상한 일을 벌인다고 하더라도 스스로의 건강을 무조건 우선시하길 바래요. 꼭이요. 그래서 항암조제실에서 조제된 항암제와 필요한 약물을 모두 준비합니다. 항암제는 차광이 되어 있겠죠? 병동에서 믹스할 것은 즉시 믹스해서 드리게 되니까 그냥 준비만 하는 것이죠. 한눈에 보면 이렇게나 많은 것들이 준비가 되네요. 이제 항암제 투약을 위한 준비 운동만 했네요. 레지멘 실행으로 넘어가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할 것 같으니 이 레지멘대로 어떻게 투약하는지는 다음 편으로 넘겨볼게요. 오늘 정말 중요한 것들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항암제 스케줄은 매우 다양하고 환자마다 모두 다 다르다는 것, 처방을 받을 때 주의해야 할 것, 항암제 취급 시에 나를 보호해야 한다는 것 등등이요.
다음 편의 실행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고 세대별 항암제 종류와 1세대 화학 항암제가 왜 그렇게 부작용이 많은지, 2세대 표적 항암제는 무엇인지, 그리고 최근 늘어나고 있는 3세대 면역 항암제는 무엇인지 등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야기하는 것들이 좀 더 익숙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만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렌지아TV 오늘 하루도 무사히.